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소호흡기를 낀 태식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잡아온 손이었어요. 건설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거칠지만 따뜻한 손.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애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응,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태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무언가 말하려고 애를 썼어요. 서류가. 금고에. 응? 무슨 서류? 나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사무실. 금고에. 비밀번호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심장 박동 소리를 내던 기계에서 B- 하는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나는 태식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주세요. 나는 복도로 밀려났어요. 중환자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여보.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사망진단서에 기재해야 해서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한 사람.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거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법적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혹시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들이 있어요. 번호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태식의 차트를 확인했어요. 아, 여기 비상연락처에 아드님 번호가 있네요. 그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이신가요? 아버님께서 방금.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온 세상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곧 오신대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태식이 누워 있어요. 이제 영영 눈을 뜨지 못할 태식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40년 전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날의 태식과 나. 둘이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태식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순애야,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곧 혼인신고도 하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혼인신고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식의 전처와의 이혼 절차 때문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된다. 몇 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태식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냥 법적인 문제가 복잡한가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식의 아들 민수였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안에 계셔. 민수는 나를 지나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뒤 민수가 나왔어요. 그의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수야, 나도.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이 처리할 문제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저 함께 살던 사람일 뿐이었죠. 그래도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알려줄 수 있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전화번호예요. 정해지면 연락드리죠. 그는 간호사에게 뭔가 얘기하더니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면서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 안에 있는데 나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나는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여보, 미안하다고 했잖아. 무엇이 미안했던 거야? 태식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가 금고에. 무슨 서류일까요? 어떤 금고일까요?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식이 나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었다는 것.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고인은 장례식장으로 모실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중환자실 문이 보였어요. 여보, 잘 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식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보,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침묵만이 나를 감쌌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문자로 받은 건 태식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검은색 상복을 꺼내 입었어요. 20년 전 시어머니 장례 때 입었던 옷이었죠. 조금 낡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3층 203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조문객들이 보였어요. 태식의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입구로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 속 태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나와 함께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 하지만 내 모습은 잘라져 나가고 태식만 남아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셨네요. 민수가 상주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태식의 딸 지영이었죠. 민수야, 지영아. 나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빈소는 저쪽이에요. 조문하시고 가세요. 민수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마치 먼 친척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빈소로 들어가 태식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나 혼자 남겨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태식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조문객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저 사람? 고인 가족이신가?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여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막 돌아온 듯한 세련된 분위기.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여자가 두 사람을 가볍게 안아줬어요. 오랜만이구나. 잘 있었니? 엄마, 왜 이제 온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늦었어. 캐나다에서 오느라 시간이 걸렸지.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자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그녀가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절을 마친 여자가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법적 배우자 박미선입니다. 법적 배우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인 부인이셨구나. 그럼 저 아주머니는 누구지? 나를 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같이 살던 사람이래. 그럼 본부인이 따로 있었던 거야? 어머나,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와 지영 사이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조문객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녀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40년 동안 태식 옆을 지켜온 사람이 그녀인 것처럼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상주 가족들은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혼자 조문객 자리에서 국밥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뵙고 싶으시대요. 나는 지영을 따라 상주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녀가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박미선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40년이나 함께 사셨다면서요? 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입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진행할 거예요.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상속이요? 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법정 상속인에게 가는 거 아시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미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이에요. 집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그 집은 내가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상가 건물도 태식이 나와 함께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죠. 혹시 아주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태식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박미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드릴 게 없네요. 아시겠죠? 40년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옆에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머니 선택이었잖아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장치도 해두지 않으셨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하시고 태식이 미루고 미뤘어요. 곧 정리한다고. 그래도 40년이나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 끝나면 한국 떠날 거예요. 재산 정리하고 다시 캐나다로 갈 겁니다. 박미선이 일어섰어요. 부디 장례 기간 동안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40년. 4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나는 그저 함께 산 사람일 뿐이었어요. 문 밖에서 조문객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위로의 말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 하지만 나는 그 속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 태식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함께 찍은 사진은 수백 장이었죠. 여행지에서, 명절에, 평범한 일상에서. 여보,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사진 속 태식이 웃고 있었어요.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도 있었어요. 문을 열자 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부동산을 보러 온 손님처럼. 집이 꽤 낡았네요. 리모델링을 해야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도의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오늘 재산 관련 정리를 위해 함께 왔습니다. 박미선이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서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도 나는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순애 씨,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신지 아시죠? 태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고 강태식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상속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법정 상속이요? 네. 배우자가 50%, 자녀들이 50%를 나눠 갖게 됩니다. 박미선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40년을 여기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도 고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건 우리가 함께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사요? 박미선이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은 급여를 받았나요? 계약서라도 있나요? 그런 건 가족인데 그런 걸 왜? 바로 그거예요. 박미선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요. 그 말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순애 씨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거,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증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함께 살았어요. 박미선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애 씨 명의의 재산이 있나요? 없어요. 통장은요? 태식이 생활비 주는 걸로 썼어요. 본인 명의 통장은요? 없어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한 달이요?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셔야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한 달 드리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박미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박미선이 등기부등본을 내 앞에 던졌어요. 이 집은 강태식 명의예요. 그리고 강태식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태식의 이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으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기 전 박미선이 뒤돌아봤습니다. 아, 참고로 상가 건물도 매각할 예정이에요. 시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 벽에는 태식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어요. 주방 싱크대는 내가 10년 전에 갈아 낀 거였죠. 안방 장판은 작년에 새로 깔았고요. 이 집 구석구석에 우리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의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이름만이 중요했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태식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얼굴에 묻었어요. 태식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어디로 가?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방만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40년 전 이 창문으로 처음 밖을 내다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 내 손을 잡고 말했었죠. 순애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의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잔 이 침대. 이제 한 달 뒤면 나는 여기 없을 거예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단풍 구경 갔을 때, 동네 슈퍼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얼굴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다는 증거는 이 사진밖에 없구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졌지만 닦아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집 정리 일정 협의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40년의 기록.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기록.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태식은 왜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여보, 당신도 나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야? 텅 빈 집이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나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울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 한 달. 나는 한 달 안에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흘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박미선인가 싶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고모, 고모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현주야. 조카 이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50살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낀 그녀는 변호사였어요. 고모, 왜 이렇게 말랐어요? 현주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주야, 내가 어떻게... 장례식 소식 듣고 갔는데 고모가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현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뭐 드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고모, 무슨 일 있었죠? 현주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어요.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야, 나 쫓겨나. 뭐라고요? 나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박미선이 나타난 것, 법적 배우자라는 것,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것. 현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고모, 가만히 당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변호사가 그러는데 법적으로 내가 아무 권리도 없대. 아니에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상관계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현주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고모,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현주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 고모가 가사노동을 했다는 것, 태식 아저씨 사업을 도왔다는 것, 함께 생활했다는 것.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우린 그냥 살았을 뿐이야. 아니에요, 고모. 현주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진 있잖아요. 40년치 사진. 사진이 증거가 돼? 물론이죠.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웃들 증언도 받을 수 있고요. 현주가 노트를 꺼내 필기를 시작했어요. 고모, 제가 질문할게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응. 태식 아저씨 사업하실 때 고모가 도운 적 있어요? 초반에 식당 같이 했지. 20년 동안. 식당 장사요? 응.
분식집이었어. 태식이 홀 보고 나는 주방 일했어. 현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예요. 공동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태식 이름으로. 상관없어요. 실제로 일하신 게 중요해요. 현주가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 식당으로 돈 벌어서 상가 건물 샀어요? 응. 우리가 20년 모은 돈으로 샀지. 증거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 옛날 통장. 어디 있을까? 나는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통장들. 이거, 현주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달 입금 내역이 있어요. 식당 수익이 들어온 거죠? 응. 태식이 내 통장에도 넣어줬어. 완벽해요. 이게 증거예요. 현주가 통장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이웃들 중에 고모랑 태식 아저씨 관계 아는 사람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았을 거야. 명단 작성해 주세요.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현주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있어요? 응, 보관하고 있어. 가져와 보세요. 나는 서류 파일을 가져왔어요. 현주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고모 명의도 섞여 있네요. 가끔 내 이름으로 온 것도 있지. 이것도 증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증거. 현주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모 소송하세요.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요. 고모 권리 찾으세요. 나는 손을 저었어요. 나는 법 같은 거 몰라. 무섭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고모 40년이에요. 40년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면 안 돼요. 하지만 재판 비용도 비싸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현주야.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도 권리가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현주가 내 등을 토닥였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 인정돼요. 정말? 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모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현주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사진, 통장, 공과금 고지서, 이웃 증언.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고모는 그냥 제 말대로만 하시면 돼요. 현주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죠? 응. 그 전에 재판을 시작하면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게요. 현주가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고모, 태식 아저씨가 남긴 말 없어요? 마지막에? 서류가 금고에 있다고. 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종 직전에 그랬어. 서류가 금고에 있다고. 비밀번호를 말하려다 못했어.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금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무실이라고 했어. 옛날 사무실. 찾아가 봐야겠어요. 현주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모,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금고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응. 현주가 일어서며 나를 안아줬어요. 고모,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모 편이에요. 고마워, 현주야. 가족이잖아요. 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집에 있는 증거 자료 다 모아두세요. 알았어. 현주가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돌아서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모, 법은 약자를 보호해요.
고모는 약자가 아니에요. 40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나 싸워볼게. 우리 40년을 지켜볼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가슴에 피어났어요. 작고 약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주가 준비해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내 모습이었어요. 고모, 준비됐어요? 현주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차 안에서 현주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첩, 통장 사본, 이웃들의 진술서, 40년의 증거들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어요.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응. 그냥 떨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302호 법정이에요. 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앞쪽에는 재판장 자리가 있었고 양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저쪽이 피고 측이에요. 현주가 가리킨 쪽을 봤어요.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고요. 미선이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가단호 재산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내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원고 측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현주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순애는 고 강태식과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40년간 함께 찍은 사진 2000여 장,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 이웃 주민 10명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현주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사진이 무슨 증거입니까? 그냥 같이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40년간 매년 명절마다 여행지마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증명합니다. 현주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고인의 사업에도 기여했습니다. 20년간 식당을 공동 운영했고 그 수익으로 현재 문제가 된 상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허위 주장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사업자 등록은 고인 명의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일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원고? 판사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겁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원고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현주가 외쳤어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현주가 판례집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4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건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변호사가 나를 노려봤어요. 태식이 미루고 미뤘어요.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혼인신고를 독촉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따라서 원고에게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현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40년간 헌신했습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입니다. 원고 측 증인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네, 재판장님.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70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의 오랜 친구 박철수 씨였어요.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씨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현주가 물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고인과 원고의 관계를 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태식이는 늘 순애를 아내라고 불렀어요. 박철수 씨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둘이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것도 아셨습니까? 들었습니다. 태식이가 미안해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순애한테 미안하다고.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태식이한테 혼인신고 빨리 하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한다고.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못했네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간접적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를 보여줍니다. 현주가 반박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모,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현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선이 지나가며 나를 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40년이 뭐가 대수예요? 종이 한 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박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태식이가 정말 미련한 놈이었어.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끝까지 보상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가다니.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사랑했으니까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모, 다음 재판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증명하기 위한 긴 싸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식과 함께한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첫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주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 주말에 태식 아저씨 옛날 사무실 가봐요. 사무실이 아직 있을까? 확인해 봤어요. 10년 전에 폐업했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대요. 토요일 아침 현주와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30년 전 태식이 건설자재 사무실을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2층이라고 하셨죠? 응, 202호였어.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어두컴컴했습니다. 202호 문에는 다른 업체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인이 바뀐 것 같은데 현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겠어요. 1층으로 내려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202호 말이에요. 10년 전에 거기 강태식 씨가 사무실 했는데. 아, 강 사장님? 돌아가셨다면서요? 관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어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현주가 물었어요. 가족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진실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가져왔어요. 강 사장님이 폐업하고도 월세를 2년치 미리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낡은 캐비닛.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금고가 어디 있을까요? 현주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책상 뒤쪽을 살펴봤어요.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벽장이 보였어요. 여기 벽장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회색 철제 금고. 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현주가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죠? 비밀번호를 말하려다가 못했어. 그냥 금고에. 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태식이 생일 1952년 5월 12일. 현주가 511을 눌렀습니다. B- 하는 소리. 틀렸어요. 고모 생일은요? 1956년 3월 8일. 308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결혼기념일은? 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요? 1984년 7월 20일. B-, 아들 생일? 1980년 6월 5일. 역시 안 됐어요. 우리는 10가지 넘게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이러다 잠겨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조급해졌습니다. 잠깐만요. 현주가 생각에 잠겼어요. 고모랑 관련된 숫자. 특별한 날. 특별한 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무실 연 날. 언제요? 1988년 9월 3일. 그날 태식이 나한테 열쇠를 주면서 그랬어. 순애야, 이제 우리 사무실이다. 현주가 903을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됐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위에 태식의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너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야. 미성과의 이혼을 계속 미뤘어. 겁이 났어. 재산 분할이 두려워서, 복잡한 절차가 무서워서.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어. 나는 그냥 결정을 못 내리는 비겁한 사람이었지. 너는 40년 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줬어. 나는 너를 배신했어. 이 서류는 내가 쓴 유언장이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필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 내 재산의 50%는 너에게 주고 싶어. 집, 상가 건물, 예금. 모두 반은 내 것이야.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25%씩 주겠어. 미선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지만 법이 그녀에게도 권리를 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 순애야, 이 유언장으로 내 권리를 찾아. 40년을 함께한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 종이 한 장이 없었을 뿐이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용서해줘. 2022년 3월 15일. 강태식?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현주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에는 태식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나 강태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시 구소재 아파트는 김순애에게 준다. 구소재 상가 건물 지분 50%는 김순애에게 준다. 은행 예금 계좌의 50%는 김순애에게 준다.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김순애는 40년간 나와 함께한 사실혼 배우자이다. 이 점을 명시하며 그녀에게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한다. 2022년 3월 15일. 강태식 서명, 도장. 고모, 이거면 돼요. 현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자필 유언장이고 날짜도 있고 서명도 있어요. 나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태식이 나를 생각해 준 거구나. 하지만 현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뭐야, 왜 그래? 고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자필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해요. 최소 2명. 현주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증인 서명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소용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완전히 무효는 아니에요. 현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인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피고 측에서 진위를 의심할 거예요.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식의 글씨. 그의 마지막 사랑. 여보, 왜 증인을 안 세웠어? 한숨이 나왔어요. 아마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한테 들킬까 봐요. 그래도 이 편지와 유언장은 가져가요. 현주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태식 아저씨가 쓴 게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관리인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건물을 떠났어요. 차 안에서 나는 편지를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태식의 마지막 말. 나도 사랑했어,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현주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고모,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증인이 없잖아. 괜찮아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태식 아저씨가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나는 가슴에 편지를 품었습니다. 태식의 마지막 사랑. 비록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었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태식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 끝이야. 우리 40년을 증명하는 날. 법원에 도착했을 때 현주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모,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 현주야. 법정에 들어가자
박미선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최후 변론입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주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주가 봉투를 꺼냈어요. 고 강태식 씨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장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유언장에는 원고 김순애에게 재산의 50%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주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 서명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주가 반박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현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유언장 작성 날짜가 2022년 3월 15일이군요. 사망 2년 전입니다. 네, 재판장님. 고인은 건강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현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원고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사본이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 판사가 편지 구절을 읽었습니다. 증인 없이 작성한 것은 고인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 증거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현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째, 40년간의 동거 사실. 사진 2347장. 이웃 증인 10명의 진술서. 둘째, 공동재산 형성. 20년간 함께 운영한 식당의 수익 기록. 셋째, 가사노동 기여. 원고는 40년간 무보수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넷째, 대외적 인식. 모든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습니다. 현주가 서류를 차례로 제출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반론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원고는 40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판사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식이 미루고 미뤘어요. 곧 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40년이나 기다리셨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진짜 부부라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법은 엄격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상속 권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어요. 박미선이 나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비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현주와 함께 기다렸어요. 고모, 최선을 다했어요. 응, 알아. 30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종이 울렸어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원고 김순애와 고 강태식은 40년간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합니다. 현주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산 분할을 인정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과 예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나머지는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한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현주가 나를 안아줬어요. 고모, 이겼어요. 이겼어요. 정말?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박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말렸어요. 항소해도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박미선은 나를 노려보다가 법정을 나갔어요. 나는 판사석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오니 박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축하한다. 감사해요, 사장님. 태식이도 기뻐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40년이 헛되지 않았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현주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모, 이제 새 출발이에요. 응,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어요. 40년을 이렇게 법정에서 증명해야 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사랑을 증거로 제출해야 했다는 게 쓸쓸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40년간 바친 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보, 고마워.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태식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순애의 꽃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좋아했지만 해볼 기회가 없었던 일이었죠. 아침 8시 나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꽃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백합, 장미, 튤립,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게를 채웠어요. 벽 한쪽에는 태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매일 아침 나는 그 사진 앞에 꽃을 바쳤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작게 속삭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자친구한테 줄 거예요? 네, 오늘 프러포즈 하려고요. 나는 가장 예쁜 빨간 장미를 골랐습니다. 정성껏 포장하며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꼭 혼인신고하겠지. 오후가 되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니 강지영이었습니다. 태식의 딸. 아주머니. 지영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주소를 알아냈어요. 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앉으실래요? 나는 작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나는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이 차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 때 너무 냉정했어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요. 괜찮아. 나는 작게 웃었어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눈물이 지영의 눈가에 맺혔어요.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찾았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아주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태식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18년 5월 3일. 오늘 순애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내 입맛을 기억해준다. 고맙고 미안하다. 2020년 7월 12일. 병원에 갔다 왔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다. 순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했다. 내가 먼저 가면 순애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2021년 11월 30일.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다. 순애를 보호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다. 최소한 재산이라도 제대로 남겨줘야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머니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원망한 적 없어. 나는 진심이었어요. 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주 올게요. 꽃 사러.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지영이 일어나 가게를 둘러봤어요. 예쁘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태식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지영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뭐니? 제 상속분 중 일부예요. 아주머니가 받으셨어야 할 거예요. 아니야, 안 받아. 나는 손을 저었어요. 재판에서 받은 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영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태식의 자식이잖아. 그걸로 됐어.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그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지영이 떠난 뒤 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태식의 마지막 기록. 사망 한 달 전이었어요. 2024년 2월 1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얼마 못 갈 것 같다. 순애한테 아직 말 못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금고에 유언장을 넣어뒀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사무실 연날이다. 순애가 꼭 찾았으면 좋겠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여보, 나도 사랑했어. 정말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꽃잎을 물들였어요. 나는 태식의 사진 앞에 새꽃을 꽂았습니다. 흰 백합 한 송이. 40년이 헛되지 않았어. 법이 뭐라 해도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태식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록. 이제는 떳떳하게 걸어놓을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편안했어요. 법정 싸움도 끝났고 지영이 찾아와 줬고 꽃집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작게 속삭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태식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내일은 장미가 들어온대. 내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 혼자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없는 평온한 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꽃집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꽃잎을 비쳤어요. 안녕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꽃을 사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은 헛되지 않았어요. 법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보, 잘 자. 태식의 사진에 인사하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곳에서 꽃을 피울 거예요. 태식과 함께 가꾼 40년의 사랑처럼.